근데 왜 하필 징계를 일로 와? 하필이나 좁아 죽겠는데. 내가 진짜 그런 취급받으면서 경찰했으면 바로 옷 벗고 사표 쓴다. 새언니 때랑 지금이랑 같은 줄 알아요? 뭐요? 투닥거리는 며느리와 시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시누이는 고추보다 맵다. 10씨앗이 밉지 않고 한 시누이가 밉다. 이 다 시어머니보다, 남편의 첩 10명보다 이 시누이 한 명이 더 밉다는 이런 속담들인데요. 얼마나 시누이와의 관계가 쉽지 않은지 짐작하시겠죠. 물론 요즘에는 세상이 좀 달라져서요. 이 시누이와 사이도 좋고 여행도 같이 간다지만 종종 가사 사건에서는 이 시누이가 복병이 됩니다. 이 시누이가 잔소리를 퍼붓고, 시누이가 신혼집에 같이 지내려 하고, 이 시누이가 남편의 후견인이 되고,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이 시누이 사건들을 살펴보시죠. 네. 오늘 판결의 재구성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누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누이는요, 잔소리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제사가 많은 집에 시집간 그 여성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제사 준비, 음식 준비 관련돼서 이거를 남편한테 좀 도맡아서 해달라고 시킨 모양입니다. 네.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혹시 또 이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열심히 제사 음식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자기네 조상 그 음식 준비한 거니까 지극히 당연하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네. 남편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내 아들이 이거 음식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좋았겠죠. 그렇지만 이 아들이 엄마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니까 그냥 겨자 먹기로 넘어갔는데 네. 잘 갔는데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네. 이걸 좋게 안 본 겁니다. 그래 어느 날 그 며느리한테 시누이가 문자 보냅니다. 언니, 네. 매번 제사 때마다 오빠가 일하는 거 이거 보기 좋지 않네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늙어서 힘도 없는데 네. 예?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이거는 거의 협박 수준이죠. 거의 정말 예, 시누이가 더 무서운데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네. 제사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힘들어했던 건가요? 네, 굉장히 힘들어할 만한데요. 네. 무려 1년에 8번이나 되는 8번이요? 네. 아내 결혼하고 이야기 듣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심각하게 이혼까지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의 남편하고 일주일간 이야기 안 하면서 거의 냉전 상태를 겪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아내가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남편이니 이혼할 순 없지.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남편이 아내를 적극적으로 좀 도와가지고 제사 같은 거 있으면 아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일하는 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다행히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사실 아마 이거 이야기 들으시는 분은 제사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이혼 이걸로 상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문제는 이 제사가 많다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서 네. 상담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결혼 전에는 숨겼는데 나중에 제사가 많은 걸 알게 됐을 때 사기 결혼도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좀 어렵고요. 보통 네. 이제 사기 결혼이다라고 한다면 재산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속이는 네. 경우가 되는데 이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부부가 어쨌든 함께 제사를 준비하기로 합의한 건데 이후 이 아내는 이혼도 불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이 제사 준비를 도맡아 하도록 좀 유도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나름 노력을 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이제 그 불균형적인 것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집도 여성의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마련해 준 집에 네. 들어와가지고 혼수도 원래 있던 거. 그러니까 돈만 한 2천만 원 가지고 왔다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좀 균형이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 뒤집어 쓴 거죠.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해놓고 자기 혼자서 준비를 쭉 해온 것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 짐을 좀 이렇게 들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남편이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쪽에 가서는 또 약간 화이트 라이더, 즉
선의의 어떤 거짓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신우이가 어느 정도였길래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제사 때만 되면은 참석을 정작 안 했다고 해요. 네. 자기 집 이제 제사라는 게 이 본인 행사인데 참석을 안 했다고 하고 이 당시에 뚜렷한 직업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도 뭐 네. 제사 때만 되면 약속이 있다면서 참석을 안 해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날 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 음식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라온 걸 자기가 보고 이러면서 화가 더 났다고 하고요. 신우이는 여기에 관해서 내가 무슨 못할 말 했느냐. 왜 망신을 주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이 시어머니도 사실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잖아요. 그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네. 자기 집하고 남편을 무시했다고 또 화를 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신우이가 좀 너무하다 생각은 드네요. 그런 부분은 있죠. 이 네. 신우이가 아직 출가 전이니까 그 집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 집 제사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아마 음식할 때쯤만 되면 약속 있다고 그러고 나가는 모양이에요. 며느리 입장에서 그 신우이를 보면서 얼마나 밉겠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특별한 직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와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일정 부분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니까 네. 며느리 입장에서도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결국 이 아내는 이혼 결심을 굳히고 이러한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내가 신우에게 어학연수 비용을 대줬다. 그거 돌려달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변호사님, 이혼의 책임도 신우에게 물을 수 있고 심지어 그 어학연수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만약 이제 빌려준 돈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신우이가 아니라 신우이 할아버지라도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이혼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할 때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이제 장인 장모라든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뭔가 이렇게 신이 부당한 이런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해놓고 있고 신우이는 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우이가 괴롭힌 것 자체를 좀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기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가지고 신우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남편과의 어떤 부부관계가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타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우이 때문에 결혼 문턱에서 위기가 생긴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신혼집에서 신우이와 함께 살게 생겼다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이 2012년도에 만나가지고 2014년도에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난 뒤에 2015년 3월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요. 지금 이 예비 신랑의 부친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명의 아파트를 그럼 여기 혼인집으로 해서 여기 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라라고 하는 그 집에 이 예비 신랑 그리고 이 예비 신랑의 친누나가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신접 살림을 차리기로 한 집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 누나는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신혼인데 신부 입장에서는 신우이랑 살기 정말 싫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새 집을 좀 구하려고, 그러니까 따로 살려고 해봤는데 사실 금방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비 신랑의 이 누나의 이 거취 문제가 이 집안의 초미의 관심사, 그러니까 다툼으로까지 번졌다고 네. 하고요. 그래서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계속 이제 일이 해결이 안 되자 예비 신부의 부모가 이 사회를 좀 불러서 되도록 누나랑 좀 살지 않는 쪽으로 해결을 빨리 해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좀 이 일에 상처를 받았거나 화가 좀 났나 봐요. 네. 그래서 바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파혼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 결혼식이 딱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식이 딱 한 달 남았는데 그 신랑 측이 파혼을 요구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거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결혼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결혼식 하려고 준비했던 비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과 그다음에 파혼으로 인해서 이 정신적인 손해배상 위자료죠. 네.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한 것 같고 예비 신랑 쪽에서도 아마 이 파혼에 따른 책임을 신부 네. 쪽에다가 아마 전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상대를 소송하는 그런
기현상이 그렇군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지금 민사 네. 법정으로 네. 가게 된 거잖아요. 네, 이제 소송 결과가 아마 굉장히 네.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에 뭐 혼인 중이라든가 혼인 전이라도 약혼을 해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부부 사이에 약혼한 사이에 굉장히 조금 갈등 관계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양측 당사자가 해결을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예비 신랑이 보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혼인과 관련되어서 이게 과연 뭐 싸울 수는 있는 문제지만 그 약혼을 깰 정도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던 거였고요. 재판부는 이거 중대한 어떤 그런 약혼 파혼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 예비 신랑이 아예 연락을 그냥 두절해버리고 맞아요. 이야기 자체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 파혼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1,000만 원 정도로 인정해서 예비 신랑에게 이거 배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위자료뿐만 아니라 그 뭐 혼인 약혼 과정에서 뭐 스드메라고 그러죠. 결혼 예식장도 이렇게 예약하고 다 그런 것들을 한 거 다 전부 다 물어내라고 지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연락이 두절되면 안 되겠군요. 해결하려는 노력을 네. 최소한이라도 보여야 나중에 혹시라도 법정에 갔을 때 불리하지 불리하지 않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의 사건 더 있습니다. 신우이가 이 내 남편의 사망 보험을 챙겨간 건데요. 이 팀장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이제 네. 2009년에 회사에서 좀 사고를 당해서 이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어. 근데 여동생이 이 오빠에 대해서 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란 것을 신청을 한 겁니다. 청구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 예컨대 뭐 미성년이나 뭐 예를 들면 식물인간인 네. 상태인 이런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사 능력, 이제 결정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대신 이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갖는 이런 거를 신청을 한 겁니다.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래는 애초에 이 보험을 들어놨는데 네. 여기에 계약서에 이 남편의 법적 상속인이 이 부인하고 부모로 원래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심판에서 이 여동생이 이 승소를 해서 인용을 받아서 결국 상속인을 이 보험금의 상속인을 자기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 뒤에 이 신우이가 이 보험을 돌려놓은 일주일 뒤에 결국 남편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우이가 성년 후견 개시 자신의 오빠에 대해서 이러한 신청을 해서 지금 다 보험금까지 자신이 다 챙길 수 있도록 이름을 돌려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한 상태가 아닌데 여동생이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아마 청구권자로 동생이니까 사촌 이내의 친족이니까 네. 그 청구권으로 해서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금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 수령 자체,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 그것을 다투면서 아마 이것을 문제에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성년 후견 개시라는 게, 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대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사모와 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만약 정말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라든가 치매 정도가 심하다라고 한다면 법률적인 대리행위, 모든 것들을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 정도에 미치지 않고 약간 치매 정도가 낮거나 아니면은 후견의 범위를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로 특정한 어떤 사무를 정해가지고 아마 돈과 관련된 재산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런 어떤 돈과 관련된 재산적 처분 행위에 대해서만 또 성년 후견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에 여동생이 네. 자신의 남편의 보험금을 이제 가져간 거잖아요. 네. 이것도 되돌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네. 이 문제를 삼았죠. 이제 성년 후견인을 신청해가지고 1차 인용이 되니까 네. 아내 되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항소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데 그 결정이 나기 전에 1차 인용된 걸 기화로 해서 이 보험 약관, 이 보험을 본인 이름으로 명의로 수익자로 바꿔가지고 돈을 이제 500몇만 원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고요. 결국 그 재판부에서는 보험 약관에 의거해서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 그러니까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 그 보험 대상자
그러니까 피보험자죠. 네.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년기 그 결정 소송을 취하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아내가 그 이의를 네.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죠.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타갔으니까 516만 원을 이제 그 아마 국가 여기 아마 우정본부 같은데 네. 거기에서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아내가 돈을 돌려받게 된 거네요. 사실 뭐 성격 때문에 돈 때문에 결혼 생활 이어갈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사건을 살펴보고 나니까 그중에 제일은 그리고 복병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